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무한 사연을 들으며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론 저녁의 노을이 길게 번지고 기계의 전자음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죠. 정소연은 손에 쥔 약봉지를 내려놓으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병원 특실 침대에 반쯤 기댄 채로 말했습니다. 한기석, 한성그룹의 창립자이자 재계의 전설. 그러나 지금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석 달 남짓의 시간을 세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꺼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담당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치료는 연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 금고에서 젊은 시절 연인의 사진과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아이는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멈춘 줄 알았던 시간의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재무팀을 불러 그룹 자금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장남 한도연과 딸 한도연이 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흔적이 있었죠. 그는 그 숫자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죽은 뒤 이 재산이 어떤 손에 들어갈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 안에 이 거대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요. 정소연은 그 무렵 새로 배정된 간병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돈보다 시간을 아끼는 여자였죠. 그는 처음엔 그녀를 병원 일꾼 중 한 명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날을 지켜보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남의 삶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불러 한 권의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혼인신고서와 상속구조 변경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죠. 그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절차이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 법적으로만 함께해 달라고요. 대가가 필요하다면 금액표를 참고하라 했지만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왜 자신이냐고요? 그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돈 냄새가 나지 않소? 병실의 공기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두 사람의 거리도 미묘하게 바뀌었죠. 한기석은 달력의 빈칸을 가리키며 일정이 정해지면 이름을 적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을이 유리창 위로 기울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병원 조명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은 특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신원추적 의뢰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젊은 시절 헤어졌던 여자, 한윤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아이의 기록이 궁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이름이 이제야 눈앞에 떠오른 겁니다. 그는 비서실 직원을 불러 단 한 문장을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보시오. 조사팀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오래된 주소, 소멸된 주민등록, 교통사고 기록. 그 안엔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그는 보고서를 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20살 남짓의 청년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 한준. 그의 손주였습니다. 한기석은 즉시 비서를 통해
신분을 숨기고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 전액을 대주게. 단 내 이름은 밝히지 마시오.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메모 한 줄을 더 써넣었습니다. 유학 자금 지원 무기명 계좌로 송금. 그렇게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는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기석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예감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손주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담당 비서를 대동해 그가 사는 허름한 연립주택을 찾았죠.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부엌 수도는 녹물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한기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은 빌딩과 재산이 이 아이의 삶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손주는 고마움을 표현했고 한기석은 짧은 조언만 남겼습니다. 부디 배우고 남보다 늦지 않게 성장하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가족의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유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가 교차로에서 전복됐고 즉사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갑작스러웠죠. 한기석은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한성그룹 협력업체 직원이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손주의 죽음 뒤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특실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피 한 방울 남기지 말아야 했나?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았나? 그 말은 새벽의 공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남 한도연은 회계팀 보고서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아버지의 비밀 송금 기록을 훑고 있었죠. 금액은 거액이었고 수신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재무실장을 불러 세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송금 주체는 회장 개인 계좌, 목적은 장학지원금. 그러나 그 대상이 한준이라는 청년으로 확인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또 바깥 피를 끌어들이셨군.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인정욕과 감상 때문에 집안이 흔들렸다고 믿던 그였죠. 이 일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상속 질서의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장 동생 한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또다시 재산을 옮기고 있어. 두 사람은 즉시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든 자산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한도연은 법무팀을 통해 유언 초안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엔 손자 한준에게 신탁기금 일부를 증여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죠. 서류를 본 도연은 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엔 절대 못 받고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며칠 뒤 두 사람은 협력업체의 임원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입찰과 납품을 미끼로 한 청탁이 오갔고
대화의 끝엔 단 하나의 조건이 남았습니다. 그 청년이 출국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 말은 짧았고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병원 침대에서 손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밝았고 내일 출국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안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죠. 그러나 그로부터 하루 뒤 새벽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20살 남성 교통사고로 현장 사망. 화면 한쪽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청년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한기석은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바로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 있었고 인근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신원을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손목에는 자신이 선물한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이 고장난 지점은 새벽 2시 18분이었죠. 사고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한기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계산한 듯 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설 탐정을 써. 이 일을 파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짧은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는 한성그룹의 하청업체 직원, 사고 차량은 법인 명의의 렌트카였습니다. 한기석은 보고서를 쥔 채 손끝을 떨었죠.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혹은 그 주변이 손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요. 그날 밤 그는 병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특실의 조명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탁자 위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줄 유산은 없어. 단 한 푼도. 그리고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다 더 확실한 법의 방식을 통해 남은 것을 완전히 다른 곳에 넘기기로 결심했죠.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 한기석은 병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외출을 강행했습니다. 산소통을 실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직접 영안실로 향했죠. 조용한 복도 끝,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흰 천으로 덮인 몸이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 올리자 낯설 만큼 평온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자신이 선물했던 시계가 걸려 있었죠. 시계는 멈춘 채로 시간이 지나 있었고 한기석은 손을 떨며 그 초침을 눌러보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를 모두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경위서를 다시 보내오게. 현장 보고서 원본 말이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이미 붕괴되고 있었죠. 보고서를 받아든 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렌트 계약서, 상해 결제 계좌는 한성물류협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도연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다시 불러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탐정은 이틀 후 짧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 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본 순간 한기석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제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산소 호흡기를 벗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상속 구조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산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기금, 현금, 자산까지.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소연. 아직 자신과 법적 관계도 없는 그저 병원 간병인으로 남아있던 여인.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지킬지도 모르지. 다음 날 그는 비서를 통해 법률 자문팀을 호출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성립되면 상속 분배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질문은 간결했고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배우자가 생기면 직계 자손의 상속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펜을 들어 새로운 유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주의 몫이었던 장학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하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생전에 남긴 짧은 편지. 언젠가 꼭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복장의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상하게도 손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시간은 3달. 이제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특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였고 그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정리다. 하지만 정리가 끝나야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그의 시선이 탁자 위 반듯하게 놓인 서류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간호팀장은 새 근무표를 들고 한기석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기존 간병인이 사직서를 냈고 새로 배정된 사람의 이름은 정소연이었죠. 한기석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병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늘 묵묵했고 시선은 정직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환자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만 정확히 처리하고 약속된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며칠 뒤 한기석은 그녀를 부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정소연입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 그는 이상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의 일과 중 짧은 대화라도 그녀와 나누려 했죠. 소연은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응답만 했지만 점차 그의 눈빛이 단순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엔 절박함과 계산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그는 그녀를 탁자 앞으로 불렀습니다. 서류철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첫 장에는 혼인신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이시죠?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요. 당신이 내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해주면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을 사람을 찾았소. 그리고 당신은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쓰는 사람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번져 있었고 산소기의 소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거절해도 좋소. 다만 이 서류는 내 손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탁자 위에 놓인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노인의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편지와 함께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한준. 이미 세상에 없는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소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소. 내 피가 섞인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내 재산이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아줄 사람.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당신은 그 아이를 대신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의 빛이 흘러들어오고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 서리를 덮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예라는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이미 모든 절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소연은 며칠 동안 병실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전달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다렸죠. 그의 하루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 의사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소연은 스스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결심이 섰소? 그녀는 대답 대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정확히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그 여인과 낳은 아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손주까지. 그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말의 결이 점점 거칠어졌지만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은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정리돼 있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당신이 내 법적 아내가 되어야 하오. 그녀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혼인신고, 상속 구조 변경, 재단 이관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돼 있었죠. 그는 손에 든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오. 단지 절차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우는 절차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소연은 문득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승낙한다면 모든 재산이 잠시 당신 이름으로 옮겨질 거요. 내가 떠나면 그 일부는 당신에게, 나머지는 장학기금으로 전환될 거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서류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직접 가족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요. 혈육일 뿐이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소연은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할 필요 없소. 그저 서류에 이름 하나만 쓰면 돼요. 대신 그 대가로 당신 딸의 학비와 집을 책임지겠소.
소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현실의 무게가 마음 한켠을 누르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오. 단지 부탁이요. 나의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산소기의 전자음이 일정하게 울렸고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짧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그제야 창문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 위에 한기석이라는 이름이 단정히 쓰여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시작이겠죠.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사인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행정실 직원 둘과 공증인이 증인으로 서 있었고 반지 대신 서류 도장이 찍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기석은 그 서류 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조명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비서실에서는 관련 서류가 본사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간병인과 결혼. 단 한 줄의 제목이 인터넷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했고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정소연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유산 노린 거야. 그런 말들이 복도마다 흘러나왔습니다. 한기석은 그 소식을 듣고도 차분했습니다. 예상된 일이요. 내가 만든 결과요. 그러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대화조차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는 매일같이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지시했고 재단 설립 일정표에 직접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힘은 정리였습니다. 한편 한도연은 언론 대응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결혼 무효로 만들어. 법적으로든 여론으로든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곧장 변호사들이 움직였고 결혼 무효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익명의 제보 형태로 소연의 과거가 보도됐습니다. 신용불량, 생활고, 이혼 경력. 모든 사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되어 퍼져나갔죠. 병실 안 정소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그들은 결국 자기 발로 무너질 거요.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비서는 남몰래 병실 서류를 모두 정리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안엔 상속 이전 동의서, 재단 설립 허가서, 혼인신고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송했고 그날 새벽 서류는 법원 접수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재산이 절반가량 외부 명의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기자들은 더 몰려들었고 병원 앞은 경찰 통제로 봉쇄됐습니다. 정소연은 조용히 병실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이 시끄럽네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야 정리가 되지요.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자리를 찾은 그 순간 그는 마치 오래 준비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안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밖에선 여전히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소연은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언론의 폭로가 이어지자 정소연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국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간병인 출신의 재벌가 새 신부, 시한부 회장을 둘러싼 유산 전쟁.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 화면을 채웠습니다. 병원은 기자들로 붐볐고 복도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소연은 외출조차 불가능했죠. 한기석은 그 소란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문을 읽고 붉은 펜으로 몇 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이건 도연이 쪽에서 흘린 기사요. 그는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도연은 이미 내부 인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신용 기록, 과거 병력, 가족관계 모두 파헤쳐. 며칠 뒤 그녀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채무, 딸의 생활고. 기사들은 그것을 야망과 계산의 역사로 포장했습니다. 소연은 한밤중에도 쏟아지는 전화를 받으며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약이잖아요. 버티면 끝나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그녀의 담담한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쪽이 나보다 강하오. 한도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회의를 열고 혼인 무효 및 정신적 미성년 판단이라는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장이 병세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들은 의료기록 일부를 조작하고 서명 날짜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석은 이미 그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되기 전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 절차를 마쳐두었죠. 서명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변호사와 공증인이 함께 서명한 문서가 법원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한도연 측이 공격할수록 그 증거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새로운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한성그룹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 차량을 몰았다. 익명의 제보였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언론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기석 손주 사망, 사고 아닌 타살 정황. 헤드라인이 바뀌자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한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언론 통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이 한성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계좌와 협력업체 계약서가 드러났습니다. 서류 속엔 그가 직접 서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병실에 앉은 한기석은 뉴스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건 내 피지만 이미 썩은 피요. 정소연은 그날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요. 내가 남긴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진짜 끝이요. 그는 서류철을 가리키며 마지막 정리 명단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상속 이전, 재단 설립, 언론 대응 순서가 적혀 있었죠. 그날 밤 병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기의 신호음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차례요. 정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병원 복도 끝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기록된 그 한마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차례요. 정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병원 복도 끝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기록된 그 한마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의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기석의 병실 안엔 산소기의 신호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미세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정소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 숨을 고르더니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지금 열어보시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 공증인이 서명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흘 전 모든 절차를 끝내두었죠. 상속의 절반은 재단 설립 자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정소연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엔 짧은 문장이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 피로 태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남은 이는 단 한 사람. 그는 손을 떨며 펜을 들더니 마지막 서명을 남겼습니다. 산소기의 경고음이 잦아들고 숨결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연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그의 손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냥 듣고 있소. 아직은 괜찮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몇 분 뒤 심박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정소연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의 손끝이 완전히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성그룹의 창립자이자 한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아침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습니다. 한성그룹 한기석 회장 별세, 재산 절반 기부 유언. 기자들은 다시 몰려들었고 회사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가족들은 침묵했습니다. 장남 한도연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 시점에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보관된 영상 속에는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한기석이 직접 서명하고 공증인이 그 과정을 확인하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판사는 짧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전면 인정한다. 한성가의 장남은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 사이 정소연은 검은 두건을 눌러쓰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의전용 꽃다발이 산처럼 쌓인 빈소 한켠에 작은 화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직접 가져온 들꽃이었죠. 이 꽃은 비싼 게 아니오. 그냥 내 손주가 좋아했던 꽃이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후 그녀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도심의 불빛이 저 멀리 출렁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셨군요.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참은 숨이 천천히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의 유언장은 재단 이사회에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한준 장학재단. 손주의 이름이었죠. 유언의 마지막 뜻이 그렇게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정문엔 한준 장학재단이라는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재단의 초대 명예이사로는 정소연이 임명됐죠. 언론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다루었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간병인에서 사회공헌가로. 기사 제목은 조용히 변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한 층을 개조한 공간엔 손주 같은 아이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장학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끝마다 오래전 한기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뜻은 그대로 살아있었죠. 그날 오후 재단에는 첫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 뒤에 섰습니다. 기자도 플래시도 카메라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학생들과 학부모 몇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 재단은 한 남자의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채워질 겁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연은 홀로 재단 옥상에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도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반지가 쥐어져 있었죠. 반지는 여전히 손가락에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 대신 지켜드릴게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커튼처럼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윤리경영 헌장이라는 이름의 문서엔 회장의 유언에 따라 모든 비자금 계좌를 사회기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그 결정을 두고 회장이 떠난 뒤에야 기업이 인간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소연은 그 평가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인간이셨죠. 단지 너무 늦게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뒀던 특실은 여전히 같은 자리였지만 이미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었죠. 그녀는 병실 문 앞에 작은 들꽃을 두고 나왔습니다. 돌아서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전자음도 산소기의 소리도 없었지만 그가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때의 그 말이 이제는 약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반지를 돌려 끼우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Welcome. 이야기로 We are so glad 찾아뵙겠습니다. you could join us